And we're live. Produced by the colleagues. Take one. 아유, 아직도 몰라요? 동성로 최초의 락 볼링장 스타 300 락 볼링 클럽 못 들어봤냐고? 그게 어디 있다고? 9 갤러리 좋은 건물 최초의 락 볼링장 스타 300 락 볼링 클럽이지. 그럼 지금 우리 당장 가자. 근데 그 물은 좋나? 잠깐만. 하나, 둘, 셋. 지금 이 소리는 왁싱하는 소리입니다. 왁싱은 브라질리언 왁싱. 브라질리언 왁싱하면 민뷰티입니다. 동성로 통신골목 입구 뷰티의 모든 것 민뷰티. 초록창에서 민뷰티를 검색하세요.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대단한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대역 제임입니다.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 조정은 거의 10배에 달하는 청군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식량의 고갈, 그리고 왕자가 포로가 되는 등 모든 정세가 불리해지자 항복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1월 30일 인조가 성을 나아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굴욕적 의식을 행했다. 45일간의 전투 속에서 내부의 갈등과 적과의 싸움을 기록한 중정남한지에 보면 왕이 땅에 엎드려 우시기를 한동안 임금의 옷이 젖어서 근시가 일어나기를 청하나 듣지 않고 대신들이 옷을 당기며 울고 여쭈니 얼마 만에야 일어나 내배하고 물러나는데 얼굴에는 눈물이 턱까지 엉겨 흐르고 있었다. 자, 이병헌이하고 저 이름 뭐야? 김윤석. 김윤석. 최명길이 이병헌이. 김상원이 김윤석. 김상원은 안동말을 했어야 되는데 영화에서 근데 안동말을 안 했나? 안 할 거야 아마 안 했을 거야. 그게 그 안동말 해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조 임금이 그 정조한테 이런 말, 그때 이제 영조 때만 하더라도 영남 선비들이 전부 다 퇴출을 다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힘을 못 써요. 근데 너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영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건 초야에 묻힌 선비가 없도록 하는 게 임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조한테 한 얘기가 영남에 사실 뛰어난 선비가 많은데 네가 너무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경상도 회화를 잘 못할 거다. 그래서 경상도 출신 장영광 선생의 제자 중에 한 분을 데리고 와서 그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을 알아듣도록 그런 그 특별한 그 언어 교육을 시킨 적도 한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전라도 출신들은 서울 가서도 전라도 말을 하고 훨씬 강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경상도 출신은 뭐 임금 앞에 가서도 왔니더 이러면서 좀 그러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김상원이랑 최명길이라는 일단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김상원 선생은 이제 뭐 그 동방 최고의 의리다 해서 이를테면 그 성리학을 숭상하고 그리고 오랑캐에게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네. 이런 어떤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상주의자였죠. 네. 최명길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분은 약간 이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명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양명학은 약간 성리학에서는 쌀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뭐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 나도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러다가 백성 다 죽는다. 해서 이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한 거고. 김상원은 죽더라도 절개를 버리면 그러니까 이상을 버리면 그 나라가 나라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어떤 생각이 충돌하는. 대립하는. 예. 우리 그 양센스는 어떤 편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최명길이지. 명길이 오빠죠. 우리 난 대마이가 없어. 우리 진지스. 저는 둘 다. 저는 인조로 할게요. 그래야 말해보거라. 찌어. 머리 박아.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최명길 쪽으로 약간 기울어요. 이 기록이 연료실기술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성중에 온갖 것이 다 군소해지고 말과 소가 다 죽었으며
살아있는 곳조차 굶주림이 심하여 서로 그 꼬리를 뜯어먹을 정도였다. 꼬리가 이래 얘들이 정신이 나가니까 꼬리가 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뜯어먹었다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걸 보면 대부분 맞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왜 소나 염소를 잘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실제로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진짜 서로 꼬리를 뜯어 먹었을까? 하긴 꼬리가 뚝 나와 있으니까 배고프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니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꼬리를 뜯어 먹는다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꼬리 없이 있을 수도 그 있겠다. 동물원에 gat혀 있는 그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그런 동물들 보니까 자기 꼬리를 특히 그 고양이과 동물들 보니까는 이게 자기 꼬리인지도 모르고 네. 마치 이제 그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 상대방인 줄 알고 꼬리를 막 이렇게 뜯어먹어가지고 꼬리 이렇게 그 피 절절 나고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좀 가둬서 키우는 건 안 좋아. 그 야생 동물들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남한산성에 갇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영화상으로.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 되지 뭐. 예. 역사적. 제가 예고편을 본 바에 따르면 스포를 안 했어. 예. 그렇지 그런 건 안 되지만. 김상원과 이제 최명길이 둘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렇겠죠. 예. 그렇게 논쟁을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그냥 백성들이 끌려가고 해서 끝나는 그런 장면도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의 갈등은 뭐냐면 그 전국의 병사들을 모아서 네. 한번 결전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막 엄청 고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청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그때는 신흥 세력이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얕잡아봤던 거야. 옛날에 뭐 저쪽 그 북방민족 정도 우리가 옛날 컨트롤 가능했던 북방민족이 뭐 이제 뭐 때만 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저 옛날에 우리하고 붙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임금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세계 정세를 잘 모르니까 청나라는 어느 정도 똑똑했냐면 그 당시에 이게 원래 절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려고 남한산성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 고려시대 때부터 그렇고 전쟁 나면 임금은 제일 친하게 가까운 강화도로 도망을 가. 그 다음엔 제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는 게 순서거든. 우리도 이제 쟤들은 바다에서 싸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강화도 가면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청나라 보니까는 얘들 딱 보니까 옛날부터 보니까는 전쟁만 나니까 강화도로 가더라 이거야. 강화도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다 안다니까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왜? 음식이 식량이 없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임금의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8개 부대가 쭉 올라와서 남한산에 직결하면 아마 그 충분히 그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보면 인조나 신하들이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정도전도 보면 중국을 겁내지는 않거든요. 정도전이 그 이제 중국을 다녀오면서 슬쩍 흘려요. 정도전 맞죠? 조선을 설계한 사람. 정도전. 예. 삼봉 선생이라 그러지. 삼봉. 삼봉 선생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을 실제로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는데 이 사람 오면서 아유 이놈들은 친하게 지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이런 식으로 들으라고 중얼중얼거려요. 그러면서 넘어오거든요. 그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숭상하는 것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조선 후기의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내에서 그렇게 뭐 아예 뭐 까짓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고구려 사람처럼 그런 기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소위 말하는 그 바닷가 오랑캐들이 왔는데 뭐 대국이로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밥은 많이 먹고 그런 부분도 또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 아니면 아까 말했던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트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그 관념 속의 중국 있잖아요. 관념 속의 베트남, 관념 속의 우리나라 실제 옛날 분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 김상원 우리가 보기엔 김상원이 정말 터무니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는 나도 뭐 들은 얘기지만은 뭐 이렇게
그 이분이 진짜 나라 말아먹으려고 했는 건 아니라 본인도 본인 판단이 나중에는 잘못했다 하는 게 해가지고 최명길한테 그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는 이 사람이 자결 하는 걸 나오는데 그 정도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자결 하려고 하는 신용만 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런 신명계 이렇게는 나 그만해도 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만뒀다. 자결하려는 그 신용만 했다는 굉장히 오래 사셔, 이분. 그때부터 그 당대부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자결하려 했던 사람은 정원인 것 같아요. 정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이 배를 찢었는데 아들이 창자를 다시 지워넣어서 꿰맸겠구나. 깨맸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가 티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죽으려고 칼을 댔겠죠. 정원 거의 선생. 무슨 뭐 외과 수술하는 걸 하셨네요. 이 사람 둘 다 그런데 보면 김상원하고 최명길은 나중에 후에 그 청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이거 저기 조선의 그 뭐지 그 청나라 황실에서 엄마들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죄인 데리고 와 압송해가지고 예, 저- 김상원이 안동 사람이야. 예. 안동 사람이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그 안동에서 돌아가시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안동 김씨의 어떤 세도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 제 생각 이런 것 같아요. 김상원과 최명길을 영화에서도 대립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시대 말미에 가면 김상원과 최명길에 대해서 김상원은 절개의 상징이고 최명길은 또 한 시대를 건져냈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보면 김상원이 압도적으로 좀 지배적으로 잘 나가요. 최명길의 어떤 그런 뭐 어중간한 생각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좀 배척을 당하는데 저는 우리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김상원과 최명길 둘 다 우리 역사에 버릴 게 없는 사람이다. 둘 다 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벌써 결론? 뭐 결론 비슷하겠죠. 근데 그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김상원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개성이 돼서 현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 최명길의 삶과 어떤 생각들은 또 흘러서 현대사에 또 어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보면 그래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김상원의 생각도 사실 씨가 됐고 최명길의 생각과 말도 씨가 됐거든요. 그 씨앗이 그 이후에 우리 역사와 정치, 현대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살펴보면 저는 두 사람 다 정말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대립이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는 나는 상은이 편이냐 뭐 아니면 명길이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김상원이 저는 최명길과 김상원 중에 작년에 우리 촛불 시위를 했잖아요. 네네. 촛불 시위에 만약에 참가를 한다면 김상원이 참가를 했을까? 최명길이 참가했을까? 성향이 만약에 그런 쪽이라 그러면 강직하고 뭐 대의 명분을 주시한다 그러면은 김상원에 가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기도 최명길은 하다. 보고 있다가 이래가지고 네. 될만하면은 촛불 좀 많이 탄다 싶으면 이제 아니. 손을 아니 최명길은 이래 보면 민중을 생각하잖아. 그래 생각하면 최명길이 앞장섰을 것 같기도 하고. 최명길은 민중도 생각했겠지만은 민중을 표방했지만은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실질적인 이야기,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 그러지 보통은 상인적인 거는. 근데 저는 최명길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참가했을지 안 했을지. 저는 좀 보다가 참가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근데 김상원은 참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항복을 하러 가는 길에 신하가 이게 보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상원이 그냥 집에 가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신하들이 많이 해요. 그 후세가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당대에도 그렇고 신하가 돼서 임금이 지금 머리 깨지러 가는데 집에 가버리고 이건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김상원이 거기에 대한 변명을 묘비명에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냐면 임금이 사직을 위해 죽으면 신하도 따라 죽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건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간쟁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게 신하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신하와 한참 싸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에게 3번 간해서 듣지 않으면 물러나는 게 신하의 도리인데 집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대정이 그 말이 그렇다는 거고 이러면서 아 옛날에 우리가 저기 언관이라고 예. 그 뭐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이렇게 보면 언관들이라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 기자 플러스 뭐 감사원 이렇게 뭐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직급은 낮았지만 네. 그 아까 똑같이 있잖아요. 임금한테 간하는 걸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단체로 와가지고 임금님 할 말 있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하면 임금 안 만나주면 안 돼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임금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임금님. 이래가지고 임금이 야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저 그만둘게요. 그럼 다 당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런 변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김상은의 태도에서 이제 분명히 이 시대는 왈가불가했거든요. 옳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은 이렇더라도 그래도 진짜 조선사 최악의 장면에서 인간적으로라도 임금하고 같이 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장면은 그 인조의 굴욕과도 연관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임금에 대한 신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념이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관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임금을 어떤 존재나 어떤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본적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임금이 뭐라 그러면 무조건 껍질 뜯는 거는 선비가 아니거든요. 임금한테 되는 우리 예전에 왜 고약해 있잖아요. 고약해. 네. 임금 앞에서 하도 뭐 이렇게 말 함부로 해서 이름이 고약해요. 네. 그리고 고약한 놈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하자면 임금 앞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하자면 선비의 태도인데 마치 쇼군이나 막부 앞에서 벌벌 떠는 어떤 신하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정치 부대에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진짜 착각하는 게 아닐까.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있어 보면은 뭐 갖은 내빈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작 그분들은 별 그게 없는데 밑에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의 어떤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저는 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윗분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어떤 문화거든요. 그렇죠. 친일 일제의 잔재가 아닐까. 그 나는 정확하게 조선이란 나라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걸 우리가 아직 못했다고 생각해. 조선이란. 근데 김상은이 가진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으면 죽었죠. 자객이 가더라도 죽였겠죠. 근데 김상은은 어쨌든 그 뒤로 두고두고 칭송을 받거든요. 그리고 야 선비가 임금한테 내가 아무리 이빠른 소리 해도 임금이 안 받아들이면 내가 떠나는 게 맞지 뭐. 근데 이 논리가 통했다는 거예요. 이 조선 사회에. 근데 그건 분명히 쇼군이라든가 황제 앞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근데 조선적 전통에서는 그게 먹혔다는 거. 그리고 그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소위 있잖아요. 뭐 어느 분이 떠나가실 때 마마 이렇게 울기도 했다는데 그 마마라는 분과 조선의 마마는 오히려 조선의 마마가 더 어떤 면에서 호락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선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나도 보면서 이렇게 인사제도가 우리는 사장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어. 왜냐하면 사장이 뭐 이사들 아니면 회사 대표가 이사들 저기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할 수 있는데 또 이사들은 그 밑에 있는 쉽게 말해서 부장, 과장, 차장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밑에도 부장은 또 그 밑에 또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만 땅 때려놓으면은 다 내 말씀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놓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는 달라. 굉장히 복잡해. 아까 말했던 요즘으로 지금 9급짜리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5급짜리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면 우리 같으면 5급이 얘들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5급이 자기한테 뭘 하더라도 인사 권한이 없어. 내가 진짜 임금이 9급 공무원이 임금 만나러 가는데 임금이 안 만나주면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하 옵니다 이러면은 만나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임금이 또 소모되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자꾸 뭐 파당, 붕당 이렇게 해가지고 파벌 정치 이러는데 제도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잘 되게 보자면 힘 있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다 못 차지해. 오히려 이제 힘 없는 쪽에서도 보면은 그 중요한 부분에는
1대1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하면서 무너 떨어버리니까 그렇지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무너진 게 이제 우리 그런 제도조차 없어요. 세도 지금. 정치로 그렇죠. 무너진 예. 건데. 근데 이 세도 정치의 시작도 보면 그러니까 병자호란은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조가 머리에 피가 깨지도록 절했잖아요. 그게 300 구고도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일단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자존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젊은 선비들이 우리의 임금은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자각을 한 거예요. 최고 권력자 여기선 참 권력자지만 더 큰 세계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느꼈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왕권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왕이 다시 이제 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뒤로부터 정말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요. 신하들은 임금을 임금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참. 그래서 이제 이 무게 중심축이 움직여버리니까 무게 중심축이 임금이 있을 때는 이게 시스템 마련한 것이 다 되는데 이게 중심축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핵심이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위험한 게 권력의 핵심이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임금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임금한테 핵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딴 놈은 견제를 안 만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제대로 못 굴러간 게 아닌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술은 3잔부터 먼저 마시고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연하얘기해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이 선비들이 다 가가지고 사실 청나라에서 이제 그 청나라 가는 거잖아요. 사신 데려가가지고 이제 곡물 갖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청나라 임금이 쉽게 말해서 옮겨버려 갑자기. 그러고 난 다음에 명을 딱 내려. 내가 여기 왔으니까는 조선 너희들이 언제까지 와야 되면은 24시간 그 열알기 보면은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막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는 거야. 어느 정도냐면 가다가 사람 뚝 떨어져 말해서. 졸다가 졸리니까. 이때 어째가 이제 가 힘이 있으니까 갔는데 청나라 임금이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뭐 오랑캐 같은 이래가지고 인사하라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인데 너희 왔으니까 인사해라 했더니 조선의 선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랑캐하고는 인사를 못 한다고 버티는 거야. 기계는 살아 있었다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죽는다 너희들 그러면 이제 와서 막 하는 거야. 청나라 관리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좀 있어. 다 죽고 싶냐 이렇게는 이 사람들이 또 개념 없잖아. 얘뭐 죽이라 이씨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는 김상원의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청나라 임금이 그 이제 정보복을 받았을 거 아니야. 아, 조선 저것들 죽을 각오면 다 보내줘라 씨.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 세월이 전에 후금이었잖아요. 후금이지 후금. 후금에 조선인들이 잡혀간 적이 있어요. 말려들어가. 근데 이제 거기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후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 사람들은 호랑이보다 길들이기 힘들다. 죽이라는데. 그렇지. 호랑이는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생각하는데 그때 열알게도 보면 밤새도록 불 켜놓고 막 30분에 한 번씩 막 북치고 이러거든요. 들판에 호랑이 올까봐 시베리아 호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호랑이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무서운 어떤 네, 존재였구나. 그렇죠. 뭐 자기 말에 한두 명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그 시대의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러면 더 독하다. 말 다 했어. 실제로도 독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저도 마니아 있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취재할 때도 매니아. 취재할 때도 활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요갈 때 입습니다. 남구청 내거리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쪽으로 직진. 초록색 창에서 매니아를 검색하세요. 대역제이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에서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는 제작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 및 후원도 받으니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